부터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을 한번 봤었죠. 자, 물권법은요,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이것은 항상 원칙적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서 경계가 나오죠. 토지는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요, 기술적인 착오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기점을 잘못 선택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지적도상의 경계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실제 경계, 현실의 경계로 따른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다 우리 시험에 다 나왔었죠. 자, 우리가 물권 법정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얘기하고요. 명령이나 규칙이나 조례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든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우리 민법에 보면 소유권은 종류와 내용은 어떻게 한다?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종류고 내용은 사용 수익과 처분이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특히 여러분요, 온천권이라든가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간섭법상 물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93번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죠, 염려. 여러분 염려 같은 것은 아직 침해는 없죠? 침해는 없으니까 손해배상 충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요. 담보, 손해배상 담보. 또 그 다음에 예방이죠. 예방 및 그러면 안 돼. 및 이나는 또는 예방 또는 그래야지. 예방 또는. 그래서 여기 예방 및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94번은요. 우리가 물권의 청구는 누가 행사한다?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 현재의 점유자에게 하는 거죠. 알겠죠?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 그때 그 점유자는 귀책 사유를 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죠. 양도한 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만 분리해서 유보시킬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물권의 청구는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행사하는 것이죠. 95번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 우리가요, 이 미등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률상 소유자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됐는데 판례가 희한하게 물권적 청구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는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대지는 누가 점유하는 것이냐?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등기 매수인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을 사실상 소유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대지를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자격시험에 뭐가 나왔냐?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유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유치하고 있다. 그러면 대지도 점유한 것으로 본다. 틀린 것이란 말이죠. 왜? 유치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지 제한 물권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이 사람도 뭐다? 대지를 점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람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철거의 상대방. 그 다음에 우리가 99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양수인이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등기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불법 점유자가 있죠. 불법 점유자는 누구예요? 제3자죠. 그럼 제3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미등기잖아요. 양수인인데 미등기죠. 그럼 이것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양수인은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를 못해요. 양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해야지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양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합의후 지분의 포기죠. 합의후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186조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 합의후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 186조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기속되지 않는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죠. 토지거래 허가는 이것은 항상 허가락이 나온다면 이것은 효력 규정, 허가가 없으면 무효 마이너스죠. 중간생각 등기는요, 그것은 단속 규정이죠. 위반해도 유효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무효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라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은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가 없어도 돼요. 등기가 없어도. 그런데 여기서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최단 존속기간 1년.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 있죠. 이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한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대항력이다 이 말이죠.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한다, 대항력이 있다.
자, 공유물 분할에 소해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기속시키라는 현물 분할. 우리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물 분할의 소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이니까 형성의 소유에서 형성 판결이죠. 원래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상호 양보해서 소송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는 거죠. 합의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건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만약에 조정이란 말이 없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에서 조정이란 말이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형성 판결이죠.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에 한 판결은 이행 판결은 무조건 등기해야 돼.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 뒤에 화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아무튼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무조건 다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조정이다, 화해다, 일락을 했다. 뭐 필요 없어. 알겠죠? 모든 것이 다 무조건 등기를 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보존 등기가 중국어로 되어 있죠? 보존 등기. 그러면 이건 동일인 명의죠? 동일인 명의는 후행 등기가 무효이죠. 만약에 동일인 명의가 아니다. 그러면 선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봐야죠. 선 등기가 유효다, 후 등기 무효, 선 등기가 무효다, 그럼 후 등기가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걸 가지고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됐죠? 불법 말소되고 근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불법 말소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를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소 당시 소유자로 상대. 이것은 어디서 주로 나온다? 가등기에서 주로 잘 나온다. 그래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말소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104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죠. 아무튼 합의해제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합의해제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도인이 말소를 청구하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할 때 이때 또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에 관해서 잠깐 한번 여기 나왔으니까요. 분석을 잠깐 한번 해볼까요? 먼저요. 분석을 하지 않고 강의했네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등기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작년에 2문제가 나왔고요. 그 전에는 3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4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제도까지, 점유권 전까지. 그래서 작년에는 2문제가 나왔다. 가장 적게 나왔죠. 작년에는 희한하게요 등기에서 1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 전에는 등기에서요 1문제 또는 2문제가 꼭 나왔거든요. 꼭.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1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30회 때는 몇 문제가 나왔냐? 2문제가 나왔고 31회 때는 3문제가 나왔고 등기에서 그럼 32회 때는 2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계속 2문제, 3문제, 2문제 나오다가 작년에 1문제도 안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등기에서 시험이 나온다. 2문제는 정도는요. 알겠죠?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그 전에는 뭐가 시험에 나왔냐 보면 우리가요 먼저 등기 청구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는 등기 청구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이 나왔어요. 그리고 31회 때는요.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2회 때는요. 가등기가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31회 때는 186조, 187조 등기해야 되냐, 등기 안 해야 되냐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그 이제 올해 이제 나온 것을 보면은 가장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이 가등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 나왔단 말이죠. 32회 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 그 전에 31회 때는 뭐가 나냐면 186조하고 187조하고 중간생략 등기가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이때는요, 등기의 추정력도 약간 추정력이 좀 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중간생략 등기는 31회 때, 가등기는 32회 때 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 32회 때는요, 등기 청구권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2년 동안 186조, 187조,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잘 보시면요,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되죠.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손인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죠. 가등기 시로. 그런데 물권 변동은 어때요?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는 것이 아니죠.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등기는 막 이 정도만요. 최근에 시험이 났기 때문에요. 107번은요.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봐봐. 적법하게 매수를 했다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잖아요. 그래도 이 등기는 일단 등기 원인인 매매가 어떻게 되죠? 매매 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등기가 됐잖아요.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권리자에게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등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매수했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어떻게 했다?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하는 거죠. 똑같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한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누구다? 병이죠. 그래서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8번은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두 가지가 있죠. 중간생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중간자가 제 병에게 등기를 양도했다고 통지하고 최초 매도인에게 최초 매도인이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계약에서 등기 청구는 권리와 의무가 상호간에 다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하면 안 돼. 통지와 승낙이 다 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권리만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의무만 있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권리만 있고 한 사람은 의무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권리자는 통지만 하든지 의무자는 승낙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간 생략 등기에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와 승낙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통상적인 채권 양도법리다 이렇게 표현해. 이것은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있으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통지와 승낙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109번은요.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죠. 인도받아 사용수익한다. 등기 청구를 소멸시효를 진행하지 않죠.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 여전히 등기 청구를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죠. 그 다음에 대금을 안 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매수인 을이죠.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한테 팔았죠. 병한테 이렇게 팔았을 때 병도 그럼 미등기겠네요. 매도인은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전득받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왜요?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넘겨받았죠. 이 사람은 점유할 권원이 있는 것이죠. 이 점유할 권원이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득받은 자는 승계취득이죠. 이것도 이전적 승계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전받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도 당연히 그걸 양수받은 전득자도 당연히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은요 병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뭐다? 추정력이 있죠. 대부분이 추정력이 없는 거 네 가지만 보면 되죠. 첫 번째 허무인 명의, 두 번째 사자 명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약사가 진정하지 않다. 네 번째는요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됐으면 이 을의 등기를 적법한 등기로 보진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해서 등기를 넘겨받았는지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추정력이 없으면 본인 등기 명의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고 추정력이 있으면 다투는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허무인 명의나 그다음에 사자 명의 이전 등기는 등기에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죠? 등기 명의자. 등기 명의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와 별도 여기죠.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권자가 별도로 소유권 이전기를 받았죠. 이런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죠. 자,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이죠. 점유자가요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면서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래야지 그걸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본다. 우리가 공시행법에서 부동산은 등기고 동사는 점유, 인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 관한 공시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물, 이때의 점유물은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산만 해당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추정한다지 본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물권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제 과실 수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실 수치. 과실 수치하면 선의 점유자가 돼야 된다. 선의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하는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를 못한단 말이죠. 선의라고 악의를 못해요. 그럼 이때 악의는 뭐냐? 폭력이나 은비 또는 폐수하게 되면 소재기시부터 악의로 보죠. 과실 수치할 수 없고 수치한 과실은 반환해야 되는데 소비했다?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자기가 일부러 책임 있는 사유로 과실로 수치를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 잘못 없이 수치를 못했다. 잘못 없이 그럼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까지 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뭐죠? 여기까지가 등기에 관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점유권에 관한 것인데 먼저 악의 점유자는 잘못 없이죠. 잘못 없이 수치를 못했죠. 그러면 보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잘못으로 과실로 수치를 못했죠. 대가를 보상해야 돼.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유권에 관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점유권을 잠깐 한번 보시면 점유권은요 지금 계속해서 한 문제씩 나오다가요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작년에는 점유자와 회복자 간에 관한 문제하고요 점유 전체적인 일반에 관한 문제 두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33회는 두 문제고 그 전에는 계속 한 문제씩 주로 시험이 나오죠. 그래서 점유는 주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양도 많죠. 알죠? 양도 많은데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계약명시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이러면 타주점이냐 할 때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수탁자, 명의수탁자,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자, 기지. 그 다음에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한 경우 명의수탁자, 알죠? 분묘 기지. 그 다음에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 또 한 가지죠. 악의의 무단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했다. 악의의 무단 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이 네 가지가 뭐다? 타주점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또 하나 타주점이냐? 우리가 계약명의시탁. 이런 계약명의시탁에서는 일단 누가 소유자죠? 수탁자인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자예요. 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자가요 수탁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판례가 말하겠냐? 그것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점유한 거죠. 그래서 계약명의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됐다. 수탁자 명의다. 그러면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탁자가 점유한다. 그것은 타주점이다.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명의상 약정이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데 점유하고 있네. 타주점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116번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죠. 우리가 유치권 행사하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건물 부지를 점유한 사람은 소유자.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등기가 됐든 미등기든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유치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부터 청구하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하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죠.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를 다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하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만 청구하는 것이고 특히 유익비는 반드시 뭐 된다? 계량해야 된다. 가치가 현존해야 된다.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다. 회복자,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죠.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유익비에만 나오는 것이고 필요비에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되고요. 우리 민법 203조에 의한 비용은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즉 절도범이 물건을 수리한 경우 그 수리비 건 청구할 수 있죠. 그건 203조에 의해서. 그런데 임차 인이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몇 조에 의해서? 626조에 의해서. 전세권자가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몇 조에 의해서? 310조에 의해서. 알겠죠?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간접 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죠. 점유매개관계는 뭐다? 보통 뭐다?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임대차죠. 즉 법률행위가 주죠. 그런데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국가행위, 국가적 행위에서도 설정될 수 있다. 이면 간접 점유는 예를 들어서 뭐가 된다?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도로를 관리하는데요.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도로 관리를 위임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 관리 좀 국가가 위임인 간접 점유가 되고 도로를 관리한 서울시가 직접 점유가 되죠. 이렇게 국가적 행위에 있어도 먼저 점유 매개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19번을 보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해서는 되죠. 그러면 뭐다? 선이이고 자주이면은 뭐가 된다? 선자 현존이익이죠. 현존이익이다. 선자 현존 선이고 자주면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악이나 타주가 되면 손해 전부다. 악이나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다. 악인은 아무리 자주라도 손해 전부다. 알겠죠? 자, 도급가에서 신축 집합 건물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의 도급인에게 익숙한다. 여러 사람의 도급인에게 익숙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약속에 따른 약속. 공동 도급인의 약정이 한다. 약정에 따른다.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 우리가 소유물 반환 청구죠. 반환 청구 안 되는 것이 있죠. 두 가지. 지역권과 저당권 있죠. 그런데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죠. 이때의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어야 지속. 만약에 방해 결과다 방해가 종료됐다. 그러면 그것은 손해배상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속되고 있다. 그랬을 때만 방해 제거. 이때 방해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요 면적은 뭐가 가지고 면적한다고 그랬죠? 면적이라는 것은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상 즉 지적도상의 경계를 경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죠. 표제부의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기가 돼 있어. 실제와 다르게. 그래도 그 등기는 유효다 이 말이죠. 원래 등기는 권리가 주된 거이고 대장은 사실이 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주된 것이니까 갑구하고 울구 권리에 관한 등기가 우선되는 것이고 우리가 표제부에는 사실에 관한 등기죠. 그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라는 것은 등기부상의 표제부의 면적을 가지고 경계를 삼는 것이 아니잖아. 면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경계로 삼는 것이 아니고 매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경계라고 그것을 가지고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표제부상의 등기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아니다. 그것은 효력이 있다.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직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123번은요.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에 영업표죠. 이것은 뭐다? 그것은 공유죠. 공유인데 분할이 안 돼요. 우리가 공유인데 분할이 하는 것은 경계표 담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분할하지 않는다. 그런데 측량비용은 어떻게 한다?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 이것은요 우리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은 알겠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한번 보시면 무엇을 우리가 한번 보냐 하면요 상린관계 소유권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소유권이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소유권은요 작년에는요 소유권 부분에서 소유권 취득 토지 소유권 하나 나왔고요 상린관계 시험이 나왔어 작년에. 그랬더니 올해 다시 상린관계 시험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작년에는요 공유가 났어. 공유. 작년에 시험에 안 나온 게 뭐가 안 났냐? 공유는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났어요. 알죠? 그래서 31하고 32에는 사례형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작년에 그냥 이론 문제로 나왔지만 그럼 공유는 일단 나온다고 한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점유취득시효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는요 무조건 점유취득시효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요 작년에 또 뭐가 나왔냐? 상린관계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좀 안 나온 지가 좀 됐단 말이죠.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부분에서는요 보통 몇 문제가 나냐 세 문제씩 이렇게 두 문제 세 문제가 꼭꼭 나왔거든요. 그래서 32하고 33에는 연속 세 문제씩 나왔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항상 시험에 나온 게 뭐냐? 공유는 항상 시험에 났어.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온다 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점유취득시효 나온다 치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24번 보세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분할로 인하여 일부 양도 분할이다. 무상통행권이죠. 특정 승계는 뭐다? 유상통행권이죠. 그래서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분할이나 일부 양도 딱 키워드죠. 자, 포위된 토지가 사정 변경해서 공로에 접하죠. 포위된 토지가 뭐예요? 포위된 토지가 위효지죠. 그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는데 공로에 접했다? 그러면 길이 새롭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통행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이의미 성립한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야. 당연히. 소멸을 청구해야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소멸하는 거야. 당연히. 아시겠죠? 중요한 것만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손해는 우리가요. 봐봐. 생각해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 있었어. 근데 이건 대지고요. 여기는 농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땅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도로하고 대지하고는 완전히 땅값이 달라요. 도로는 대지의 3분의 1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지의 땅값이 평당 90만 원이다. 그러면 도로의 땅값은 3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갑이 이 을의 대지에 있는 이 여기를 통행하기 위해서 길을 좀 내달라고 했어. 통행로를 했더니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 낼래? 그러니까 평당 90원, 이 사람은 평당 90을 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평당 30만 내겠다는 거야. 왜? 이건 도로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땅을 우리가 걸어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에서 산정된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 이것을 도로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도로로 평가된 것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 있었던 땅의 종류, 그 땅이 대지면 대지, 농지면 농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된 임용상당,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본래의 토지의 가격으로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127번은요, 이제 취득시효죠. 그럼 취득시효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취득시효로 무조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20이 되면 여기서 등기청구라는 채권이 발생을 하죠. 이 등기청구는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이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즉시로 소멸하죠.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다음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기산일에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죠. 이때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면 임의로 정할 수는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등기청구가 발생한 상황에서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이 점유를 양수한 사람은 점유로 인한 하자는 승계할 망정 등기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에서 행사해야지 직접 자기에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등기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몇 년 있어야 된다? 다시 20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효가 진행 중에 17년 됐는데 등기상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등기상 소유자와 점유자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다. 채무 불이행. 그런데 만약에 이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불법행위, 모르고 이전하면 적법행위고, 제3자는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등기를 가져오면 소유자가 되고 적극 가담했을 때만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죠. 그럼 완성 후 등기 전에요, 원 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저당권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에는 채권이 있죠. 그럼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당권을 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취득시효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한다? 등기하죠.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소유자가 되니까 이 저당권이 있으니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다 이 말이죠. 변제했다 해가지고 그것을요, 종전의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갑이고요. 여기 뭐죠?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몇 년이죠? 여기서 20년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병한테 이렇게 등기,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건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그건 나는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소유자가 될 때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내가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종전 소유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잖아요. 그러면 종전 소유자에게 변제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자, 128번은요. 취득시효 완성 후 신탁 명의상이잖아요. 봐봐요. 똑같아요. 여기서요. 이렇게 등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등기가 이렇게,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갑이 있고 점유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요, 20년이 됐어요. 20년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등기를 청구를 하겠더니 여기서 이 사람에서 등기가 병으로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을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로 하면요, 이 병은 을에게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단 말이죠. 이 사람이 수탁자고요, 이 사람이 신탁자인 거예요. 명의신탁이 유효했는데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를 하겠더니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가지고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 어떡한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소한 거잖아요. 새로운 소유권이요. 그러니까 이 을은요, 이 신탁자에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탁자는요,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야, 너 나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시험에 났단 말이죠. 우리 시험은 지금 이걸 보면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죠. 해지를 했다.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가 누구죠? 여기 을이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신탁자가 누구죠? 병이죠. 병. 병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반대로면요. 반대로 여기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요. 두 번이나 번갈아서 나왔으니까 잘 보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는 등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 이것도 이제요. 이걸 이제 보시면 이게 시험에 나온 건데 등기가요.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점유는요. 이거 을로 되어 있죠. 이거 30회 시험이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이 여기서요. 20년 됐지? 20년? 20년 됐어. 그러니까 20년 되기 전에 여기서 가등기가 있는 거예요. 가등기. 가등기가 병으로요. 그리고 20년이 돼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요. 번등기를 한 거예요. 번등기. 누가요? 병이요. 그럼 자, 지금부터 이제 뭘 하나 보냐면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기가 있잖아요.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여기가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 내가 이제 20년이 됐죠. 20년이 돼서 을이 병한테 갑한테 등기를 해서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나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되기 전에 여기 있는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 저당권은 내가 만약에 20년이 완성돼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20년이 되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 나오는 여기 저당권,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등기를 해도 내가 이것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방금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죠?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그랬죠?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등기하게 되면 나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 이 가등기는 시효가 완성 전에 있던 가등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내가 등기했으니 이 가등기 없어지니까 번등기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 그렇지 않다. 여기는 가등기는 실제법상 실제법상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등기에서 이 사람이 번등기를 하게 되면 번등기하면 이때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은 20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번등기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 알겠죠? 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죠. 그래서 완성 후에요. 이 사람이 번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는 이 소유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시효 진행 중이죠. 17년이죠. 17년 만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됐죠. 그러면 20년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요.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 20년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20년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취득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러면 점유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압류나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에다가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를 하긴 하지만 이때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을 피보존 채권을 하거든요. 이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압류나 가압류를 한단 말이죠. 알겠죠? 지금 그 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으로 그것은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어.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죠. 우리가 취득시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취득시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시효이익의 폭이죠. 그러면 시효이익의 폭이로 누구한테 한다? 진정한 권리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시효이익의 폭이면 즉시로 등기청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 시효 취득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 계속해서 동일하다. 그럼 원래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 없지만 시효 완성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명의 동일하다 말은 이해관계는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의 시점,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다. 동일한 경우. 자,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뭐를 한다? 이때의 등기는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는 안 되죠. 이때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뭐냐? 등기 플러스 점유까지 하죠. 10년. 이때의 점유는 뭐다?
자, 자주평온 공연 선의무과실이죠. 여기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그건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으니까 시효 완성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죠. 이중 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때는요 10년 동안 등기와 1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때의 점유는 선의무과실로 점유한다. 이때의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특히 무과실은 또 추정도 안 된다. 추정도 안 되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136번은요 선의취득이죠. 선의취득은요 우리 시험에요 뭐 나온 적이 뭐 거의 뭐 10 몇 회인가 나오고요.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딱 한 번 시험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취득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암기하면 돼요. 선의취득을 한다. 그럼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은 내가 소유자죠. 내가 이제 최초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란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시취득이니까.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에게 다시 동산을 반환받아가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최초 취득이나 마찬가지니까. 원시취득이니까.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요 선의취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권에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해야 돼요. 물권에 관한 동산 물권에 관한 소유권 취득하려면 동산에 대해서 물권 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2월 1일이고요 인도가 2월 5일이다. 그럼 2월 5일까지 선의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선의무과실은 2월 5일까지. 만약에 인도가 2월 7일이다. 합의가 만약에 2월 9일이다. 그러면 2월 9일까지 선의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인도가 빠르면 합의시까지, 합의가 빠르면 인도시까지 선의무과실이 돼야 돼. 이게 또 선의취득에서는 또 중요해요. 물론 선의취득에서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개정. 점유개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안 된다. 몇 번 얘기했죠?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점유보조적 행령이죠? 이거 뭐냐?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에요. 이 도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금전 해당되지 않아. 금전, 돈 해당되지 않아. 점유보조적 행령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부합이에요. 부합 혼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은 이를 봐봐.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부합이라는 것은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이다. 그럼 뭐다? 그것은 여기서 물건의 일부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합이죠. 그럼 부합이니까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내 것이겠죠. 부합이 되니까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죠. 이거 중요하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합 당시 가액비율. 부합 당시. 거의 현재 가격 아니에요.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공유.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공유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동산 간에요. 공유 지분을 포기하죠.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유이죠. 공유인데 이때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보통 매년 시험에 나왔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공유 지분을 포기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죠.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죠. 전원의.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 합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합유물, 합유 지분,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 공유 지분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각자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 지분 포기는 누구의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포기에 따른 물건은 등기를 해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143번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는 공유자끼리는 공유자는 반드시 지분 등기를 해야 돼요. 지분 등기요. 그러니까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이 3분의 2다 이 말이죠. 근데 을이 전부를 등기하죠. 그러면 이 전부 속에는 3분의 2가 들어있으니까 3분의 2는 유효이고 3분의 1이 무효죠. 그러면 3분의 2를 제한 3분의 1만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전부 등기했다 해서 전부 말소 그러면 큰일 나. 알죠? 그 사람의 지분을 빼고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유자 중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그러면 그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그 사람 걸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 나머지에 대해서. 알겠죠? 144는요. 제3자가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서 그러면 제3자는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부에 대해서 등기했다 그럼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제3자는 공유자가 아니니까 등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공유자 중 어느 누구라도 전부 말소해. 이건 전부를 말소해. 그러니까 제3자가 등기했을 때는 전부 말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등기했을 때는 그 사람의 지분을 빼고 말소. 나머지를 말소. 아시겠죠? 이거를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유하려면
반드시 지분이 과반수, 지분과 공유자의 과반수 아니에요? 공유자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 지분의 과반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점유한다거나 또는요 임대 행위를 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소수는요, 소수 지분권자는 그건 자기는 지분이 있지만 점유는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불법 점유라고 해요. 알겠죠?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점유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떡한다? 다른 소수가 인도 청구 안 돼요. 우리가 인도로 청구한다는 것은 내가 점유할게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소수잖아요. 소수는 점유를 못해요. 공유해서 아무리 지분이 있어도. 점유를 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수는 뭐는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은 등기할 수 있어. 하지만 점유는 하지 못해요. 점유를 하고 싶으면 지분이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제3자는 등기하면 안 돼. 전부 말소. 그런데 제3자는 점유는 할 수 있어. 언제요? 과반수 지분권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과반수 지분권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그러면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수 지분권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그건 불법이에요. 점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분이 과반수가 됐을 때만 점유할 수 있고, 지분이 과반수일 때만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 봐봐요, 위치하고 면적까지 증명을 해야 돼. 그걸 어디다 특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시험에 뭐라 나왔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위치는 특정해도 되지만 면적은 특정할 필요가 없다. 틀린 거예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하기로 합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합의죠. 합의는 수인이 조합체죠. 조합. 이것은 공동사업이죠.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 우리가요, 합의 뭐라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요, 동의 없이 처분을 못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합의 후 물 처분 전원, 합의 후 물 처분 전원, 합의 후 지분 처분 전원, 공유 물 처분 전원. 하지만요, 공유 지분은 각자. 공유 지분은 각자. 이것만 알면 되죠. 자, 우리가요, 건축허가나 신고, 이건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를 못해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를 못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미 분할이 됐죠. 그러니까 분할 청구를 못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그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50번은요,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 지분권자로서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간의 특약은 특별 승계에는 승계가 안 돼요. 이것을 말한다,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구분 소유자들 간의 관계, 뭐죠? 합의는 특별 승계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사실상 사용권을, 지분권자는 무조건 사용권 자체를 포기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 하냐? 가불병인데 병이 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게. 나는 사용하는 것은 포기할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병의 지분을 내가 샀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분이 과반수란 말이죠. 그럼 나는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용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는데, 그걸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임대도 못하고 점유도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합의는 승계한테는 효력이 없다 이란 말이에요. 151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과반수 지분이란 말이 뭐예요? 점유할 수 있죠.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누구죠? 적법한 임차인이죠. 과반수는 임대해 줄 수 있죠. 적법한 임차인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요,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하거나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차임을 청구를 못하는 거. 왜? 적법한 임차인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수 지분권자는요,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럼 소수로 어떤가? 소수는 과반수한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예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청구해야지 임차인한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임차인은 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이에요. 152번은요,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반수죠. 아까 내가 말했죠. 과반수는 제3자, 소수자의 동의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점유하고 무조건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다른 공유자가 뭐죠? 여기 과반수가 다른 공유자는 뭐죠? 소수죠. 소수자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소수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하고 협의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153번은요. 공유 관계가 존속하죠. 그럼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것은 형성권이에요. 이 형성권에 관한 것을 무슨 규정을 한다? 그건 뭐죠?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제척기간이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죠? 시효로 소멸한다. 이것은 청구권일 때. 청구권일 때는 시효로 소멸하죠.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 있죠.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청구권만 독자적으로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뭐냐, 이거는 총유가 되는 것인데요.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죠. 잘 봐야 돼. 우리 원래 매매 계약은 뭐예요? 우리 첫 시간에 처음에 뭐라 했죠? 민청에서 매매 교환증에는 의무 부담행위로서 채권행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분행위는 채권 양도 같은 준물권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과 같은 뭐죠? 제한물권. 이것을 뭐라 하죠? 물권행위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하죠. 그런데 판례가 총유의 경우에 있어서 총유물, 즉 교회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매매 계약, 이것을 처분행위로 봤어요. 처분행위. 왜? 계약을 체결하면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총유물에 대한 매매 계약, 그것은 뭐죠? 처분행위가 아니고 의무 부담이다. 그러면 안 돼. 총유물, 교회라든가 종종 재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처분행위다. 아시겠죠? 처분행위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그다음에요. 비법인 사단이 뭐죠? 교회죠. 교회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을 했어. 예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한 경우 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뭐다? 의무 부담행위로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의무 부담행위. 이것은 처분행위로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처분행위로 봤고, 그 다음에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의무 부담행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다.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했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택조합이요, 재건축조합이죠. 그 건물을 완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건물은 누구의 소유인가? 알겠죠? 그것은 조합원 전원에 뭐에 속한다? 총유다. 총유. 왜요? 주택조합. 이것은 총유거든. 재산의 소유형태. 비법인 사단이니까 총유에 속한다. 이렇게.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소유권까지의 것을 봤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보는 것이냐면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보면 용익물권에 관한 것인데요. 용익권은 지상권, 담보지상권이요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는요. 그다음에 지상권이라는 문제가 쭉 나왔고 일괄 경매 같은 것이 이제요 사례로 문제 한번 나왔었죠. 언제요? 32일 때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정이상권이요. 작년에 법정이상권이 나왔죠. 박스형 문제로. 그래서 올해는 지상권에서 법정이상권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왜냐하면 법정이상권이 지금요 몇 년 만에 나왔거든요. 한 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럼 법정이상권은 나올 가능성은 A급이 아니고 B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그냥 일반적인 지상권이죠. 일반적인 지상권. 그것을 좀 잘 봐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담보지상권 이런 거 합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지역권은 뭐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요. 전세권도 뭐 매년 한 문제. 전세권은 두 번은 사례 문제로 나왔고 두 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대부분 다 몇 문제다 한 문제씩 해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는 한 문제씩.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자, 보면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건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대지에 저당을 잡았는데요. 만약에 이 나대지인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면은 저당물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만 담보지상권이, 이것은 용익물권이지 담보물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없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죠.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동시에 담보지상권도 동시에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말만 지상권, 원래 지상권은 사용수익이 목적인데 이때 담보지상권은 담보란 말이 있죠. 사용수익이 주된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사용수익은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한테 맡겨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담보지상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자, 그런 걸 가지고 보시면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해담보 채권이 변제되죠? 변제되면 뭐가 소멸하죠? 저당권이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면 동시에 뭐도 소멸한다?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말만 담보지상권이 담보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다. 담보물권이 아니다. 아시겠죠?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다 나온 것들이죠. 최근에 자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하죠. 분묘기지권. 그러면은 어때? 지료를 내야 되죠. 언제부터 내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잘 봐야 돼.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분묘기권 시효취득은 이제는 더 이상 못해요. 오늘 이 분묘기권 시효취득은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고. 알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거지. 기존에 있었던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만 새로운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 못해요. 기존에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돼. 그래서 기존의 것은 이미 취득한 분묘기지권의 법적 규범은 인정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자기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다가 매각하고 이장을 하지 않죠? 그럼 분묘기지권이 생기죠? 이때는 언제부터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때부터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돼.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죠? 그걸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다. 이걸 비교해야 돼, 두 개. 하나는 뭐다? 하나는 시효취득의 경우는 종전의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그런데 자기 토지에다가 조상의 묘를 쓰고 그 토지를 매각하고 그다음에 그 분묘를요 이장에 가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이 있다 공작물이 없어도 관계없어. 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지로 약정이 없더라도 원래가 무상의 원칙이니까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환매 특약이죠. 이러면요.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인정되지 않는 것은요. 환매나 환지의 경우는 법정이상권 인정되지 않죠? 또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이 성립됐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서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했죠? 그러면 대지만 등기하죠?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암기하라고 그랬죠?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해도 건물도 여전히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이기 때문에 법정이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죠. 매매로 달리한다.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면 366조 법정이상권이죠.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다? 관습상 법정이상권이죠. 그런데 여기서 뭘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법정이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은 유보란 말은 놔두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죠? 지상권자하고 지상물의 소유자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 성립하고, 알겠죠? 지상물이 있다가 지상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여전히 인정되는 것이고, 지상물의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동일할 필요가 없고, 지상물의 소유자는 A인데 지상권자는 갑이다 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B인데 지상물의 소유자는 갑이다 이 말이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166번은요. 우리가 일괄경매청권이죠. 일괄경매청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죠. 이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을 일괄경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짓죠.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지었냐?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하지 않죠? 그럼 법정이상권 일괄경매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일괄경매는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매제를 못 받죠. 왜?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과잉 경매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167은요.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죠.
이런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철거 후신축이죠. 철거 후신축 법정 이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예를 들어 지분 과반수, 토지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법정 이상권 인정되지 않죠. 왜?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하죠.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다.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압류하고 가압류 있고 그 다음에 본압류하고 간격매죠. 이렇게 간격매 때는 언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때는 가압류시부터 알겠죠? 가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매각되고 완납시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항상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그러면 법정 이상권이죠. 그런데 먼저 건물의 전세권 설정이죠. 그럼 305조 법정 이상권인데 우리가 법정 이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 이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법정 이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알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전세권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큰일 나.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죠. 이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 안 된다, 주의토지 통행권 안 된다. 알겠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 근데 관습상 법정 불법 점유.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불법 점유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봐. 불법 점유는 유치권 안 된다. 알겠죠? 또요 그다음에 통행 지역권 안 된다. 통행 지역권 안 된다. 시효치를 할 수 없다. 불법 점유는. 그런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인정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보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인정된다. 자, 두 번째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지상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지상물에 해당될 수 있다. 아시겠죠? 170번 관습상 법정 이상권은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죠. 원래 이러면요 366조 법정 이상권이죠.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해서 달라지는 경우 366조 법정 이상권은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강행 규정이니까. 그런데 관습상 법정 이상권은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없어야만이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거든요. 합의가 없어야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습상 법정 이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죠. 그러면 그 특약은 유효이고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돼.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알겠죠? 그 말은 법정 이상권이 당연히 성립하는데 간섭성 법정 이상권의 발생을 배제한다는 말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뭐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약속을 했다. 그것을 증명을 해야 돼.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다 나왔어. 우리 시험에. 자, 173번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지역권이에요. 뭐 지역권은 여러분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고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모방하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지역권은 점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고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지역권에 관한 전속기하는 법에는 없죠. 그런데 영구무한의 지상권, 영구무한의 지역권, 영구무한의 임차권이 인정된다. 판례가 영구무한의 임차권도 인정된다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에서 중요한 것은 불가분성이죠. 취득은 한 사람이 취득하면 모두가 취득하죠. 그런데 소멸은 한 사람이 소멸하면 모두가 소멸한 것이 아니고 전원에게 소멸해야 소멸하는 것이죠. 취득을 중단하는 것은 전원에게 중단돼야 중단되는 것이고 소멸을 중단하는 것은 좋은 거죠. 소멸을 되는 것을 중단하니까 소멸을 중단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한 사람이 중단하면 모두에게 중단된다. 공자 중에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면은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서 반환 청구 안 되죠. 왜요? 점유하지 못하니까. 요역지 공장 1인이죠. 1인이 취득했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점유라는 지역권의 취득이죠. 취득은 좋은데 취득을 중단하는 건 나쁜 거죠. 나쁜 것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안 된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승역지가 나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 그럼 뭐한다? 손해를 보상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그래서 통로 개설이 없는 경우는 통행지역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요역지의 불법점, 아까 불법점이죠? 세 가지가 안 돼. 첫 번째 유치권 안 돼.
불법점자는 지역권에 시효치 들어갈 수 없어요. 시효치 들어갈 수 없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통행으로 인하여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지역권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전세권에 관한 것이에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죠. 우리가 전세권은 뭐냐? 전세권 설정하기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라면 무조건 전세권이에요. 언제부터 전속기간이 시작된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전세권 등기하고 나중에 전속기간이 시작돼. 그것도 유효다 이 말이죠. 왜?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전세권 설정의 합의, 전세금의 지급, 등기니까.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이 아니죠. 기존의 채권, 시험에 잘 나오죠. 기존의 채권으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나머지 부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전부의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요, 전부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알겠죠? 나머지 부분도 다 경매할 수 없다. 오직 일부만 경매를 해야 된다.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를 해야 된다.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이 없다. 나머지 건물 부분은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니까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180은요. 전세권은 전속기간 동안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이 소멸한다, 합의로 해지한다, 소멸한 경우, 그럼 전세권이 소멸했으니까 남는 것은 전세금밖에 없잖아요. 소멸하는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전속시키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요, 나중에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죠. 장래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권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전세금밖에 없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조건부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이 장래 소멸한다는 것은 합의로 해지해도 소멸하죠. 합의로 해지하거나 장래 전속기간이 만료로 인해서 소멸하거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전속 중에는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지만 나중에 장래 소멸하거나 합의로 해지한 경우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고 더 이상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죠. 이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는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면 되죠. 알겠죠? 우리가 전세권은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있는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니까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이 전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더 이상 저당권 용익권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그럼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당연 소멸해. 알겠죠? 전세권 자체에서 더 이상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을 실행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184는요. 전세권이 성립했죠? 전세권이 성립했단 말은 전세권은 등기를 했다. 등기했단 말은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이. 그러면 소유권 이전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 종전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양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는 피로비를 부담하잖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피로비를 부담해. 그래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에 관련 항상 수선을 하죠. 임대차에 가면은 뭐라 한다? 임대인은 그래야 돼. 임차인은 그러면 안 돼. 임대인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 여기서부터는 186번부터는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인데요. 여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물상대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하고 저당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보면 유치권은요 31회 때만 두 문제 나오고 지금 한 문제가 나오고 계속이요. 그러면 저당권이 지금 뭐가 나요? 저당권도 보면요 무조건 겹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보면 30회 때는 저당권의 효력 범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1
2회 때는요 저당권 효력 범위가 나왔고요. 33회 때 저당권 효력 범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거 딱 보면 뭐예요? 아, 저당권의 효력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저당권에서는. 그러니까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본문하고, 알겠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경매 목록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된 여부를 본문하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본문하고,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이게요 뭐다? 저당권의 효력법인데, 이것이요 지금 30회, 32회, 33회 연속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32회 때요 제3취득자가 나왔어요. 제3취득자. 알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31회 때 한번 나오고 33회 때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작년에 근저당권이 나왔죠? 그래서요 공동저당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동저당이 지금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동저당 계산 문제 하는 거. 알겠죠? 그런데 지금 공동저당이 계속해서 시험이 안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 시험이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31회 때 나오고 33회 때 나왔으니까 이번 올해는요 연차들을 보면 근저당권이 조금 실 그런 타이밍이죠. 되도록 다른 것은 뭐가 나올 타이밍이죠? 공동저당이 나올 타이밍이죠. 알겠죠? 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189번은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이제 대의할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죠? 화재보험금이죠. 화재보험금이 인도된 후에는요 물상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되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후순위한테 인도가 되죠. 후순위한테 압류하기 전에 후순위한테 인도가 되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못해요. 설정자인 채무자에게 인도됐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적 변형물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해야 돼. 이때의 압류는 누가 해야 돼요? 제3자가 하더라도 무방하다.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도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 등에서 협의취득이죠. 우리가 물상대에는 뭐냐 멸실훼손 공용징수죠. 원칙적으로 뭐는 안 된다? 월세 차임이라든가 매매대금은 안 돼. 그런데 여러분요 협의취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매매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합의로 했다니까 매매계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보상금은 말만 보상금이지 실제로 매매대금이랑 똑같아. 매매대금의 경우는 물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멸실훼손 공용징수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건요 우리 시험에요 2번이나 나왔어. 알죠? 협의취득은 뭐다? 매매다. 그것은 계약이다.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 그다음에 월차임은 물상대가 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유치권이죠. 지금부터요.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해요. 근데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이 누구죠? 제3자죠? 제3자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189번에서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요 보면은 유치권은 뭐냐면 여기서 압류죠. 압류,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죠.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저당권이라든가 여기서 가압류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유치권은요 뭐를 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말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언제나 인수주의예요. 소멸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한다? 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이냐 압류하고 난 후에 유치권이냐 이 말이죠.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압류 후에 유치권은 대항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인지 압류하고 난 후에 유치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여기 보면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죠. 그러면 압류 후죠. 압류 후. 압류 후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알겠죠? 압류 후. 압류 후 그 채무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했다. 우리는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 플러스 점유예요. 그러니까 압류 후에 채권이 점유를 했으니까 이제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매수인은 경락인이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때요 경락인이 유치권자한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인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은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치권에서 최근에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문 중 하나고요. 빡센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얘기했죠. 불법 점유일 때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크게 바라보죠. 하나는 뭐다? 통행 지역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통행 지역권, 유치권이 불법 점유인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191번은요.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 여러분 제3자에게 양도됐단 말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 물건을 갑의 물건을 을이 수리해서 수리비 1,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을이 지금 여기서 유치하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병한테.
그럼 경매가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유치권자는 제3자한테도 여전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변제라고 변제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변제 청구 안 된다?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지 제3자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3자에게 변제 청구는 할 수가 없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아시겠죠? 뭐는 할 수 없다? 변제 청구를 못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요, 이런 경우는 뭐죠? 이런 경우는 두 사람 간의 계약을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을 뭐란다?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을은요, 갑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변제를 청구하고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제3자한테는 변제 청구라든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단지 물권은 대세권으로서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무엇은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알겠죠? 195번은요, 채권자가 이건 절대로 안 돼. 우리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돼. 유치권이 점유하는 것은요. 그런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다? 그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채무자 안 된다. 193번은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해. 아직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데 문제는 목적물의 물건에 하고 채권, 피해서 수리비가 있단 말이죠. 수리비가요, 여기 물건은 1,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800이 나온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은요, 물건 가격은 얼마냐? 물건 가격은 여기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물건 가격 100만 원인데 수리비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나온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크고요, 여기가 더 크잖아요. 돈이 더 크잖아요, 수리비가. 그럼 우리가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봐봐요. 유치물의 가격, 물건의 가격이 피해담보 채권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피해담보 채권에까지만 800만 원에 해당하는 다른 물건을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물건은 100만 원인데요, 수리비는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봐봐요. 유치물의 물건의 가격이 채권보다 적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치물의 가액과 유치물 100만 원에 상당하는 다른 물건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상당한 다른 담보할 때 이때 상당한 담보는 어떤 상당한 담보다? 유치물하고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액을 비교해 가지고 적은 쪽만큼만, 만약에 유치물이 더 적다면 유치물까지만, 그다음에 채권이 더 적다면 채권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여기에 처음 나왔고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요, 다세대 주택의 창호 공사를 하죠. 그래서 301호하고 302호를 수리했다 이 말이죠. 여기도 100만 원이 나왔고 100만 원이 나왔다. 200만 원이죠. 그런데 301호만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있고 301호만 경매할 수 있고, 하지만 채권은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중 한 세대만 점유하죠. 그러면 그 세대에 대해서만 유치권이고 3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경매를 청구할 때도 301호만 경매를 청구하고 302호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유치권 행사죠.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이죠. 항변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96번은요. 토지 등 우리가요, 원래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물 일권주의 예외인데요. 판례가요,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도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죠? 우리가 이제 간이 변제 충당을 한단 말이죠. 간이 변제 충당하는 것은 첫 번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고,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되고,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렇게 간이 변제 충당을 법원이 허가를 하죠. 허가를 하면 법원이 허가가 있잖아요. 법원이요. 그럼 그러면 법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변제 충당을 법원이 허가한단 말이죠. 법원에 청구하니까 그 법원이 허가를 했으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알겠죠? 이렇게 연상을 한 말이죠. 아직 이것도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점유, 우리가 유치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점유를 침탈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유를 상실했죠.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죠.
그런데 점유를 회복했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만 얻었지 아직 점유를 해소하지는 못했어.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권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회복해야 돼.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승소해도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봐봐. 스스로 유치원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스스로 유치원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요. 소유자 승낙이 없어도 되죠. 이건 적법이죠. 적법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없죠. 하지만 사용이익이 있다. 그러면 사용이익은 반환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유치원인 주택에 스스로 거주하는 것, 이것을 보존을 위한 사용, 그것은 적법이다.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하지만 사는 것만큼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 저당권, 근저당권인데요. 여기서는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요, 유치물을 사용이나 대여나 담보 제공하죠.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을 대여했다? 그러면 그 차임은 소유자한테, 채무자한테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이때요, 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여를 받은 유치권자로부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차인하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유치권 소멸 청구하고, 만약에요, 이때 임대를 줘가지고 과실을 수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니죠. 금전이 아니면 그건 또 경매를 해야 돼. 유치권은 반드시 돈으로 바꿔야 돼. 경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요, 충당해야 되잖아요. 적법하게 임대를 해서 충당해야 되죠. 그때 돈이 부족해? 그러면 이자에다 먼저 충당하고 나중에 원금에다 충당하는 거예요. 이자에다 먼저 충당하고 나중에 원금에다 충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전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그럼 반드시 경매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충당을 해야 돼. 돈이 부족해? 그럼 먼저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원금에다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유치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요, 여기서는 이제 저당권인데, 저당권은요, 우리가 근저당권에서요, 뭐가 있냐면 누적적 근저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식사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